안녕하십니까? 생각서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처럼 대화했을 뿐인데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니었고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멀어져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건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많은 관계가 끝나는 이유는 큰 배신이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했던 말들이 혹시 상대에게 상처가 되진 않았을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인간관계에서 자주 상처받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예민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상대의 감정을 사실 여부로 판단해버리는 말입니다. 상대가 예민하다고 말하거나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하거나 별일 아닌데 왜 그러냐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감정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느껴진 것일 뿐입니다.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말 편해 보인다 말했습니다. 형제 많은 집은 얼마나 정신없는지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우는데 그렇게 말하니 서운했습니다. 마치 육아를 대충 하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말씀이 좀 섭섭했다고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건 며느리가 예민한 것이며 자신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부정당했기 때문입니다. 심리 상담에서 가장 금기되는 말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예민함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콜먼은 사람의 감정은 논리로 재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느낀 감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도 상대가 상처받았다면 그건 사실입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감정을 인정하는 것. 그게 관계를 살리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혈압이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싱겁게 먹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음식을 좀 싱겁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짜게 먹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내가 늘 말했잖아. 내 말이 맞잖아 했습니다. 진작 내 말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싱겁게 먹자고 말해왔습니다. 아내 건강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아내는 건강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검진 결과도 더 이상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해서 한 말이었는데 오히려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아내는 혼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응을 자존감 방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문제 해결보다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문제 자체보다 부모로서 부정당했다는 느낌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누군가에게 틀렸다는 말을 들으면 그 순간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의 옳고 그름보다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가
누르는가를 먼저 봤습니다. 맞는 말이라도 상대를 누르면 그건 좋은 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끔 관계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말이 옳다고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이기는 순간 결국 혼자가 됩니다. 맞는 말을 하느냐보다 상대 마음이 열리는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건강검진 결과를 들었을 때 먼저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게 나왔다니 걱정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함께 싱겁게 먹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았다고 증명하지 않고 함께 해결하자는 태도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마음을 엽니다. 함께 노력하자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화가 이어집니다. 관계도 이어집니다. 말 한마디 차이지만 관계는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한다는 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정말 많이 쓰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듣는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선의를 담아 말합니다. 상대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며 상대를 아껴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충고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자신이 아직 부족하다는 말로 들리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말하는 사람은 선이었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한 심리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공감을 먼저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거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육아로 지친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아이만 돌본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 쉽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라고 조언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친구는 더 이상 속마음을 꺼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들기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먼저 공감을 표현하면 다릅니다. 정말 힘들겠다고 말하고 자식 일이 제일 마음 쓰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겁겠다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공감해주면 친구는 마음을 엽니다. 이해받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언을 하면 그때는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듣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솔한 삶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배려는 상대를 고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한 문장이 상대를 위해서라는 말보다 훨씬 깊은 위로가 됩니다. 선의로 시작한 말이 상처가 되는 것은 공감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이해받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라는 말 대신 힘들었겠다는 말을 먼저 건네는 것. 그게 관계를 지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전과 비교하는 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 말하며 왜 변했냐고 묻습니다. 이 말의 본질은 비교입니다. 그리고 비교는 언제나 현재의 상대를 부정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10년 전과 지금이 다르고 작년과 올해도 다릅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면 관계는 과거에 묶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요즘 말수가 확 줄었습니다. 예전처럼 이야기도 잘 안 합니다. 저녁 식사 때도 조용히 식사만 하고 TV만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아내는 답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변했냐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남편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냥 말하는 게 피곤해진 것뿐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은 자신을 잘못된 사람처럼 만들었습니다. 마치 병이 생긴 것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말은 지금의 그 사람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관계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존중으로 유지됩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냐고 묻는 말이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말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변화를 탓하지 말고 변화를 이해하는 것. 그게 오래된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도 똑같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우리는 자신도 똑같이 힘들다고 말하곤 합니다. 자신도 그 정도는 겪어봤다고 말합니다. 공감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자신의 힘듦이 가벼워진 기분이 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감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아픔과 내 아픔을 같다고 여기는 순간 진짜 공감은 사라집니다. 한 친구가 이혼 고민을 꺼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가 자신도 남편이랑 맨날 싸운다며 부부는 다 그렇게 산다고 말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과 부부 싸움을 하는 사람의 아픔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똑같다는 말은 그 차이를 지워버립니다. 상대는 자신의 아픔이 평범한 일로 취급된 기분이 듭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아픔을 함부로 재지 말라고 했습니다. 각자의 아픔은 그 사람만의 무게가 있습니다. 자신도 똑같다는 말 대신 정말 힘들겠다고 말하는 것, 상대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공감입니다. 공감은 내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경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가끔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힘든 사람도 많다고 말하며 이 정도면 괜찮은 거라고 말합니다. 위로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자신의 힘듦이 부정당한 기분이 듭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회사 업무가 너무 과중했습니다.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지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정말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그래도 직장이 있는 게 어디냐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취업도 힘든데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백수라며 부럽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자신의 힘듦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감히 힘들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은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 힘듦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아픔은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마음의 무게는 모두 다르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 대신 많이 힘들었겠다는 말을 먼저 건네는 것. 상대의 힘듦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게 위로가 됩니다. 감사를 강요하지 말고 감정을 먼저 들어주는 것. 그게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에서 상대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며 괜찮으니 혼자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은 상대를 관계 밖으로 밀어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빚까지 생겨서 매일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며 아내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짐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신이 필요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 곁에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싶었는데 혼자 해결하겠다니 오히려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부부인데 왜 나를 믿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관계는 함께 짐을 나눌 때 깊어집니다.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말은 상대를 배제하는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밝혔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의지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서로 짐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관계의 본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말 대신 함께 생각해 줄 수 있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는 것. 그게 관계를 가깝게 만듭니다. 의지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관계를 망치는 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계를 망치는 건 말 자체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 담긴 태도입니다. 상대를 고치려는 마음, 내가 옳다는 확신, 위에 서려는 자세, 이런 태도가 말을 통해 전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늘 사람을 판단할 때 말의 무게보다 마음의 방향을 봤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괜찮냐고 묻는 한마디도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면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면 차갑게 들립니다.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아무리 예뻐도 담긴 마음이 차가우면 상대는 느낍니다. 반대로 투박한 말이라도 따뜻한 마음이 담기면 전해집니다. 관계는 똑똑한 말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이 말을 통해 전해질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봤다면 이제 해야 할 말을 보겠습니다. 관계를 살리는 말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들입니다. 고맙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 힘들었겠다는 말, 그럴 수 있다는 말. 이런 짧은 말들이 관계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말들도 형식적으로 하면 소용없습니다.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고맙다고 말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송하다고 말할 때 진심으로 미안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진심 없는 말은 말이 아니라 소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진심이 없으면
상대에게 닿지 않습니다. 관계를 살리는 말의 핵심은 거창한 표현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요즘 어떠냐고 묻거나 잘 지내냐고 묻거나 보고 싶었다고 말하는 것. 이런 평범한 말도 진심으로 하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아도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긴 말보다 깊이 전해집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힘들어할 때 섣부른 조언보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상대가 화났을 때 변명하거나 설명하기보다 먼저 침묵하는 것. 침묵도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말보다 강력합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배우자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노인은 병상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내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함께 있어 줬을 뿐입니다. 나중에 배우자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 침묵이 제일 위로됐다고 말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때를 아는 것도 지혜라고 했습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 그게 관계의 지혜입니다. 모든 순간에 말을 채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따뜻한 말이 됩니다. 관계에서 잘못했을 때 어떻게 사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뒤에 그런 데를 붙이면 사과가 아닙니다. 변명입니다. 진짜 사과는 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여기서 끝입니다.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상대방도 그랬다고 말하거나 자신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하면 사과를 무효화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결혼기념일 약속을 어겼습니다.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미용실도 다녀오고 새 옷도 샀는데 약속이 취소되니 섭섭했습니다. 남편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겨서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도 가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내는 더 화가 났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변명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의 마음이 풀립니다. 철학자 니체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보고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 그게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사과할 때는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사과입니다. 칭찬도 잘못하면 관계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뭐든 잘한다고 말하거나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 이런 과한 칭찬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진심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칭찬은 구체적입니다. 오늘 한 그 말이 정말 좋았다고 말하거나 이 부분을 정말 잘했다고 말하는 것. 무엇이 좋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 그게 진심으로 들립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상사가 항상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 같지만 부담스러웠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사는 오늘 회의 때 그 의견이 정말 도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칭찬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평가할 때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중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하면 부담스럽고 모자라면 서운합니다. 적당하게 구체적으로 진심을 담아 하는 것, 그게 좋은 칭찬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는 척하면서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합니다. 상대 말이 끝나기 전에 끼어듭니다. 진짜 경청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조언하려 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손자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은 중간에 조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손자가 말을 다 마치고 나서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아무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자는 고마워했습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듣는 것이 관계를 깊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상대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게 경청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관계에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관계를 편하게 만듭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서로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관계가 피곤해졌습니다. 사소한 불만까지 다 말하니 갈등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것들은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말입니다. 그랬더니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론에서 고슴도치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찌르고 다치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여백을 남겨두는 것, 그게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걸 다 채우려 하지 말고 비워두는 것, 그게 관계의 여유입니다. 여기까지 관계를 망치는 말과 관계를 살리는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고 조금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말을 꺼내기 전에 이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관계를 이길까요? 살릴까요? 그 선택이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결정합니다. 관계는 화려한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심스러운 한마디, 따뜻한 침묵, 진심 어린 경청, 이런 것들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에 조금만 더 마음을 담아보는 것, 그게 좋은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